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는 것이라며 유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반발해 100% 관세를 예고했지만 중국의 대응에 따라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미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 1.9%, 나스닥 3.5% 하락하며 하루 새 시가총액 2조 달러, 약 2,87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중 협상이 순조롭다는 시장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1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비축에 나섭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광물 전략 강화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고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다만 금요일 밤부터 문제가 생겼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모두 급락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서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시사하면서 에브리싱 랠리를 이어던 뉴욕 증시 결국 급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는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러스 수셔를 통해서 이렇게 발언했죠. 이 중국 히토류 수출 및 통제를 비난하겠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11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미국산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발표함으로써 미국 주식시장에서만 시총 2조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했던 하루였습니다. 나스닥 3.56% 하락했고요. S&P 500은 2.71%, 다우지수 역시 1.9%로 급락했습니다.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은 지난 4월 초 관세 폭탄 발언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던 10일장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 우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2.34% 하락했던 하루였고요.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6%대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모든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6%대 지수 하락 압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4.24%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예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이런 시각이 존재하면서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 살펴보시는데요. 대부분 모든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애플은 3.45% 하락하면서 2거래 연속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4.89%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오던 엔비디아였지만 이 전장의 아랍에미리트의 GPU 칩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잠시나마 최고치 랠리를 멈췄던 엔비디아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19% 하락했고요. 아마존.com 역시 4.99% 하락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공구문에 미국 MS 워드 대신 자국 워드로 프로세서를 작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WPS 형식으로 게시해 화제가 되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워드나 PDF 대신 처음으로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파벳 2%대 하락했고요. 메타 3.85%, 특히나 테슬라는 5%대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전일 나왔던 자율주행 FSD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급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마감 시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3,610포인트 터치하면서 1.73%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 장중 한때 3,617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던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는 50% 넘게 상승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 상승의 중심에는 대형주 위주의 물량이 중심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면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수급도 마찬가지로 이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장세가 이 코스피 형성을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은 늘었지만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 대형주만 풀리며 시장의 회전율은 0.5%로 떨어졌고요. 최근 한 달간 거래 대금이 75%가 대형주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6%대 그리고 SK하이닉스 8%대 넘게 상승하면서 이 반도체 지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94,400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42만 8천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 기록을 세웠고요.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경신했던 반도체 지수였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주는 9%대 낙폭 그려냈습니다. 이 LG엔솔 같은 경우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LG화학이 가진 LG에너지솔루션 지분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5%대 소폭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6.29%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의 반도체 지수로 랠리를 이끌었지만 하위단은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나 에로스페이스 5%대 급락했고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4.97%로 큰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이 핵심 원인은 4분기 원전 수주 기대감에 힘입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 2%대 하락했고요. 현대차, KB금융까지 1.36%, 3.32% 모두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61% 상승하면서 859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장 초반 등락을 반복했던 코스닥이었지만 장중 다시 상승세를 되찾으며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로봇주 중심으로 유입된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피와 반대로 이제 하락세로 마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한 페트론까지 제약바이오주 약세 흐름 보였고요. 각각 2.23%, 펩트론 2%대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역시 3.44%, 1.6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텍스는 7.15%나 상승했습니다. 이 에코프로를 제치고 시총 4위로 등극했는데요. 이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총 밑에 단에 있는 모든 제약바이오 모두 파란불 켜면서 급락세, 하락세 마감했습니다. 파마 리서치 1.45% 하락했고요. 리가켄바이오, ALB바이오, 삼천당제약, HLB 모든 바이오제약 하락세로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국내 시장을 정리하자면요. 연휴 이후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돌파했지만 이 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1,420원대까지 오르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증시 변동성을 가를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중심의 슈퍼사이클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증시는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겠지만 아직 글로벌 정치 리스크와 환율 불안 요인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경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인텔의 반도체 2나노 양산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관련된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 소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텔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나노급의 반도체 양산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동안 기술 격차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인텔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도체 리더십 복귀를 이제 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전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기술력에 밀려서 고전했던 인텔이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최전선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팹 52 공장에서 인텔은 세계 최초로 2나노급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산되는 제품은 펜서레이크라는 노트북용 프로세서인데요. 연말쯤 출하를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이 공정에는 핵심 기술이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먼저 게이트 올어라운드 구조인데요. 이전보다 전력이 덜 새고 또 속도가 빨라져서 성능과 그런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에 3나노 공정에서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었는데요. 다만 당시에는 수율이 낮아서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을 인텔이 이제 따라잡은 겁니다. 두 번째는 후면 전력 공급 기술입니다. 이건 반도체 뒷면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앞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발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인텔은 이번 2나노 양산으로 기술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텔에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고 엔비디아나 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협력에 나선 만큼 이번 발표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2나노 공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뿐만이 아니라 전력 효율까지 잡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인텔 행보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또 TSMC 같은 이 기존의 강자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소식은 현재 파운드리 시장 구도에 상당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TSMC가 압도적인 1위, 그리고 삼성전자가 2위 구조로 굳어져 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TSMC 점유율은 71%, 삼성전자는 8% 수준입니다. TSMC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퀄컴 같은 대형 고객사 물량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3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텔의 참전은 판을 흔드는 변수가 됐습니다. 다만 인텔이 2나노를 먼저 양산했다라는 상징적인 타이틀은 가져갔지만 실제 시장 주도권은 기술력보다는 수율과 생산 안전성 그리고 고객 확보력에 달려 있습니다. 수율이 70에서 80%는 돼야 양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인텔은 올 여름까지만 해도 2나노 수율이 10%대에 머물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면 TSMC는 60% 이상, 삼성전자는 이보다 더 개선된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 인텔의 2나노 공정은 기술적인 의미는 크지만 또 상업적으로 안정된 단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TSMC는 연말쯤 2나노 양산을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도 연내 양산 개시를 예고한 만큼 지금 경쟁은 누가 먼저보다는 누가 더 안정적으로 생산하느냐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텔이 지금 이렇게 참전을 하면서 판을 흔드는 새로운 변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인텔이 기술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삼성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삼성전자는 인텔의 복귀를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판단인데요. 삼성은 이미 3나노 세대에서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어라운드 구조를 양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올해 안에는 2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엑시노스 2600인데요. 최근 수율이 안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삼성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착수했고 내년 초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칩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를 잡는다면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실적 반등의 전환점을 맞게 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사실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지난해부터 분기마다 2조 원 안팎의 적자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나노 공정 안정화와 함께 이제 테슬라나 PFN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수주가 늘면서 3분기부터 손실폭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삼성전자가 수주했다는 점이 큰 변화고요. 이 계약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또 수익성도 개선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TSMC의 2나노 웨이퍼 가격이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4천만 원 수준인데요. 삼성은 이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가격대, 즉 2만 달러 선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덕분에 TSMC에 의존하던 고객사들이 점차 삼성으로 발주하는 그런 분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삼성의 가장 큰 차별점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갖춘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은 원스톱 AI 솔루션 전략을 내세워서 AI 반도체 시대에 최적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2027년에는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2나노 양산도 좀 계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국에 인텔의 복귀로 단기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지만 삼성에게는 오히려 기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인텔 입장에서는 세계 최초로 2나노, 나노 그 양상을 좀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을 다시금 좀 재점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양산뿐만이 아니라 AI 수주 확대까지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실적의 반등에 대한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두산 에너빌리티가 1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최고가까지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코스피에서 지금 7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전망치를 주가가 1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내놓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세,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상승은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렸던 결과였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10일 장중 74,800원까지 오르면서 상장 후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장 마감가도 전거래일보다 약 15%가량 오른 74,500원에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47조 원, 코스피 전체 7위까지 올라섰고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건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반기 수주가 확정되면 올해 신규 수주 목표치인 10조 7천억 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라는 전망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요. 특히나 투자자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가스터빈, SMR 같은 고수익 사업 위주로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문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받는 주문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동시에 몰렸고 결국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가에서 지금 1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반기에 이 수주가 좀 더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큰 트리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이 뉴스케일 파워의 전력 구매 계약 등도 이제는 4분기에 좀 더 몰려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 조금 더 짚어볼까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4분기 수주 모멘텀은 확실히 강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우선 체코 원전 기자재 계약 규모가 기존 예상치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는 약 3조 8천억 원이었는데요. 최근 협의 과정에서 추가 발주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향 가스터빈 수출 계약도 4분기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규모는 수조 원대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두산의 해외 가스터빈 기술 경쟁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SMR인데요. 이 SMR 부문에서도 기대감이 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핵심 파트너사인 뉴스케일 파워와 또 기업 전용 전력 구매 계약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게 된다면 SMR 분야에서 기술력과 공급망을 모두 갖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요. 여기에 다가오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원팀 코리아의 이런 미국 원전 시장 진출안이 구체화될 거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수주 모멘텀이 4분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앞으로 연말을 기점으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굵직한 이슈들이 4분기에 몰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도 좀 궁금해지는 양상인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박스권 안에 계속해서 좀 갇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승세가 더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실적 전망도 꽤나 긍정적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 매출을 약 6조 5천억 원에서 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4분기에는 외형이 한 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주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발전소 설비나 플랜트 중심의 사업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같은 고수익 사업 비중이 커졌습니다. 양보다 질 중심의 수익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중장기 성장 동력도 탄탄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 같은 글로벌 SMR 핵심 기업들과 꾸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6기가와트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 같은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런 일감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단기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성까지 확보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요. 증권가에서도 4분기 수주가 확정이 되고 실적이 반영된다면 내년에는 주가가 10만 원 선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주가 사상 최고가를 오르면서 계속해서 좋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4분기에 수주에 대한 가능성, 이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소식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리플이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 C1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았습니다. 이제는 월가의 기관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에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투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이번 투자는 리플이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공식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C1 펀드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폐쇄형 투자 회사인데요.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 기술 기업 가운데 성숙 단계에 들어선 회사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리플의 지분 일부를 직접 인수를 하게 되면서 리플을 책임 있게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대표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C1 펀드 측은 리플의 기술력과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우리가 추진하는 기관 금융 인프라 확장 전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은행과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결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XRP 레저를 통해서 송금 속도를 높이고 거래 안정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투자는 이제 블록체인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 제도권 결제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C1 펀드의 CEO도 리플은 혁신성과 신뢰성을 모두 입증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투자가 블록체인이 제도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결정은 월가가 블록체인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XRP ETF 이슈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는 또 셧다운이 장기화가 되면서 승인 절차가 또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낙관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지금 XRP ETF 승인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위즈덤트리 등 이렇게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모두 수정된 S1 등록 서류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SEC가 셧다운으로 심사를 중단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서류를 새로 냈다는 건 SEC가 재가동된다면 곧바로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 네이트 제라시는 이번 수정 제출은 XRP ETF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신호라면서 SEC가 복잡한 절차 대신에 일반 상장 기준을 통해 승인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즉 지금은 행정 절차가 잠시 멈춰 있을 뿐 승인 방향 자체는 이미 긍정적으로 기울어 있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도 ETF 승인은 시간 문제다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XRP 가격의 심리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가격 문제도 좀 따져봐야겠죠. 지난 10일에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이 가상자산 전반적으로 좀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XRP는 한때 40%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히 좀 매수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지난 10일에는 XRP가 몇 시간 만에 40% 넘게 급락을 하면서 좀 투자자들이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거래가 대거 청산이 됐고요. 유동성도 일시적으로 마비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대량 매수에 나섰습니다. 타임스타블로이드 보도에 따르면 2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대형 이체가 여러 건 포착이 됐고 대부분 기관이나 스마트 머니로 분류된 계좌였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 투자자가 패닉에 빠진 사이에 기관은 저점 매수로 기회를 잡은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단기 반등보다는 중장기 대응에 초점을 둔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변동이나 규제 불확실성 같은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기관의 신뢰와 또 개인의 불안이 공존하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리플 자체로는 좀 기대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 자금 유치로 인해서 제도권 금융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XRP ETF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가격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는 것이라며 유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반발해 100% 관세를 예고했지만 중국의 대응에 따라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미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하루 새 시가총액 2조 달러, 약 2,87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중 협상이 순조롭다는 시장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1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비축에 나섭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광물 전략 강화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3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5조 원 안팎의 이익을 내며 비메모리 부문 적자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금요일 밤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됐기 때문인데요. 뉴욕 증시는 일제히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4월 조정 이후에 최대 낙폭을 그리게 된 건데요.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패닉셀이 나타났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2조 달러가 증발된 상황인데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트루스 소셜에서 이 중국 정부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비난을 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트루스 소셜을 올리자마자 시장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가 급속하게 확산이 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토류 수출 즉각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유가도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일단 가자주구 1단계 휴전 합의가 이뤄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유가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4% 장중으로 빠지기도 했고요. 배럴당 59달러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관세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와 덩달아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시행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만큼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증시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상자산은 시총 574조가 증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요 코인들이 이런 발언 이후에 일시적으로 10에서 30%의 하락세를 보였으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적인 흐름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가장 큰 폭으로 좀 낙폭을 그렸습니다. 4.8%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 일제히 급락을 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14%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히토류 수출 통제 관련해서이죠.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은 오히려 급등하는 양상을 가졌습니다.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약가 인하 관련해서 지금 합의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가 성사가 될 경우에는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화이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와 약가 인하 관련한 협정을 체결한 제약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감이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중에는 하락을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2%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됐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히트맵 보시면 좀 처참한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5% 가까운 낙폭을 그리게 됐고요. 브루드컴도 5.9% 하락했고요. AMD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7.7% 하락하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가장 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낙폭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려앉은 모습 좀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고 팔란티어도 5% 낙폭을 그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승한 종목들을 좀 보자면 필수 소비재입니다. 이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에서 조금은 벗어난 필수 소비재 딴에서만 상승했다라는 점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또 주간입니다. 바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형 은행들의 실적들이 잇따라 공개가 되는데요.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시티그룹, 그리고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블랙록까지 14일에,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일제히 성적표를 내놓게 되는데요. 은행단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에는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셧다운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셧다운이 지속이 될 경우에 미칠 파장도 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15일에는 미국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일입니다. 이때 지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9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초 15일에 발표 예정인데 이제 24일로 좀 연기가 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경제 지표라는 것이 아무래도 경기 흐름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깜깜이 장세를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뉴욕 증시 분위기 금요일에 좀 낙폭을 그렸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떠한 분위기로 시작을 하게 될지 이전까지 좀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금요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3,600선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찍게 됐습니다. 환호하는 랠리가 이어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주목할 점은 대형주는 웃고 중소형주는 울상이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코스피가 1.73% 상승을 했고 또 9만전자 42만 닉스라고 찍기까지 했었지만 하지만 중소형주에서는 조금은 낙폭을 그린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30개 종목 중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600개가 넘었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270개 정도에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도체주가 없다면 내 포트폴리오가 아무래도 좀 울상이다라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흐름들은 어땠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히토류 관련해서도 이 미중 간의 갈등 안에서 그리고 이 중국이 히토류를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이 상한가 찍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4% 급등을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주 목표치가 올해 최고 그리고 초과로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가 되니까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 또한 10만 원을 제시한 증권가도 있었으니까요. 예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방산주들은 좀 미끄러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 낙폭을 그렸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를 하면서 이 유럽 연합도 같이 좀 합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으로 낙폭을 그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철강도 지금 관세 이슈로 다시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3% 낙폭을 그렸습니다.
전반적인 금요일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부터 좀 이슈가 생겼죠. 코스피의 야간 선물 지수가 3%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양상이었고 우리나라 이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하락을 한 만큼 계속해서 미중 싸움이 좀 더 짙어졌다라는 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1,430원을 돌파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금 쪽으로는 오히려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금이죠. 통장이 1조 5천억 원을 돌파하는 상황까지 이뤄졌습니다. 지금 현재 골드바뿐만이 아니라 실버바까지 이 판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내일입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만큼 실제로 숫자가 어떻게 찍히게 될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오픈 AI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반도체 안에서의 랠리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짚어봤는데요. 사실 금요일 장에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굉장히 좋았지만 밤부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 이 지난주 전체를 좀 보면요. 안전 자산까지 굉장히 좋았던 에브리싱 랠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조금은 다른 양상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블랙 먼데이가 정말로 될 수 있는 건지 그 이유들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치킨 게임이 좀 다시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먼저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에서 전략 광물인 히토류와 또 관련된 기술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이었고요. 중국 상무부가 역외 히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서 사마륨이라든지 터뷴, 루테튬 같은 이 7종의 히토류 금속과 관련된 합금 그리고 산화물을 새롭게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들 물질을 또 새로운 해외로 수출을 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군사뿐만이 아니라 민간 모두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히토류 물질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제조된 자석이라든지 타깃 소재도 통제 대상에 지금 포함을 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중국산 원료뿐만이 아니라 중국 기술이 들어간 해외 생산품까지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부 대변인 입장에서는 히토류는 군용과 민간용 모두 쓰이는 이중 용도 자원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수출 통제는 구체적으로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되는 방식이다라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을 좀 봐야겠죠. 중국산 히토류가 해외 군수 기업들을 통해서 좀 민감한 영역에 사용됐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를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강화 조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글로벌 히토류 공급망 통제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니까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 지금 앞서서는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사례도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관련된 선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좀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아무래도 큰 트리거가 됐고요. 그렇다면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100% 추가 관세뿐만이 아니라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라는 강경 조치로 지금 맞섰습니다.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루스 소설에 글을 올렸는데요.
중국이 11월 1일부터 사실상 모든 제품의 대규모 수출 통제를 가했다라고 통보했다라고 올렸고요. 미국도 같은 날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무역에 대한 보복을 넘어서서 AI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프트웨어, 농산물까지 아무래도 좀 포괄적으로 전면 대응에 나선다라는 이슈로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조치를 두고 명백한 적대 행위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중국의 공격적인 무역 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바로 10월 말에 예고가 되어 있는 에이펙 회담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만큼 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예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진핑을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을 바꿔서 그래도 에이펙에는 참석을 할 것이다라고 다시 올리긴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11월 1일까지 계속해서 추가 관세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좀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발효하게 되면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세율이 55%에서 100% 추가해서 155%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좀 관세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흑연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됩니다. 93.5% 반덤핑까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최대 160%에 달하는 그런 고율 관세가 매겨질 예정이니까요.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흑연뿐만이 아니라 관세 물품까지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측 모두 지금 에이펙을 앞두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에게 양보를 끌어내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인다라는 증권가들의 계속해서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장기적인 제격이 될지, 장기적인 사태가 이루어지게 될지 이 점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안전자산까지 계속해서 모든 자산들이 좀 강세였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한 만큼 우리 시장 안에서도 직격탄으로 지금 맞아질지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히토류 8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더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지수 그래프를 들고 왔는데요. 사실 굉장히 크게 빠지게 됐죠. 지금 음봉을 크게 그리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입장에서는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증권가의 또 전망들도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나스닥 이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오늘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점은 더욱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잖아요. 지금 에이펙 행사를 앞두고 양측의 심리전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는 만큼 최대 불확실성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리스크 자산에 대한 회피가 나올 수 있고요. 안전자산에 대해 오히려 선호 심리가 더 불거지고 수급의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조금 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음 장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소재, 광물주들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타나게 됐죠. 일단 히토류 대체 소재, 펠라이트의 마그넷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희귀 금속 테마 지수가 4% 상승을 했다라는 점까지 찾아낼 수 있었고요. 상승 테마 14개 종목 중에 지금 10개가 또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반사이익이 강하구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니온뿐만이 아니라 노바텍, 동국 RNS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계속해서 좀 올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는 양상이었습니다. 지금 뭐 USA 레어어스 같은 경우에는 4% 상승을 한 만큼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지금 이 안에서의 아이디어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긴장 자체는 커졌지만 히토류 공급망 이슈가 새로운 투자 테마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소재뿐만이 아니라 공급망에 대한 리쇼어링 기대감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러한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도 신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 안에서의 좀 투자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관세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요즘의 흐름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금 좀 낙폭을 뉴욕 증시에서 그리면서 우려될 사항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히토류 부분에서는 상승을 했거든요. 관세 부분에서는 어떻게 더 클로즈업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글로벌 통산 전쟁 2.0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히토류와 같은 원자재 라인 중에서 또 다른 대외 이슈에 직접 영향을 받은 업종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철강이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전쟁 2.0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글로벌 무역의 기조는 자유무역에서 자국 우선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일단 먼저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50%라는 높은 장벽을 세운 바가 있는데요. 결국 유럽연합도 같은 톤으로 받아치게 됐습니다. 저율 관세 할당 제도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해당 내용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품목들, 물량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도가 넘는 물량에게는 관세가 25%였는데 지금 50%까지 인상하겠다라는 조치를 걸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달라지는 점은 앞으로 철강이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단순히 마지막으로 가공한 나라가 아니라 실제 철강을 녹여서 만든 생산국을 증명해야만 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이 우회 수출이나 제3국을 통한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연합이 미국처럼 높은 관세 장벽을 세워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철강 제품의 역내 유입을 막으려는 의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영국산 철강에는 25% 부과하고 있고요. 다른 국가에는 50%의 관세를 이 안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EU 시장은 좀 개방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자 값싼 철강까지도 이렇게 EU 시장으로 좀 몰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스스로 방화벽을 세웠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맞서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중국은 결국 자국의 핵심 자원인 히토류까지 수출을 통제하면서 반격에 나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한마디로 각국은 공급망을 자국 기준으로 더 조이고 있다라는 기조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은 아무래도 한국 철강 업계에도 바로 부담이 되겠죠. 한국 철강의 핵심 수출 시장이 바로 EU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양국이 결국 고관세를 철강 안에서 부과하게 됐죠. 작년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 지금 유럽연합에게 또 철강을 수출하는 그 금액을 살펴봤을 때는 약 44억 달러 정도가 추산이 됐고요. 미국은 43억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위와 2위가 동시에 관세 장벽을 높이게 된다면 가격부터 물량 그리고 수익성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실제로 유럽의 새 규정안이 알려진 날에 국내 철강 3사는 동반 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앞으로 팔 곳도 줄고 팔게 되더라도 관세를 더 내야 된다는 우려가 빠르게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 관세가 철강 업계를 흔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급락을 우려할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업계는 버틸만 하다라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시선이겠죠. 그 이유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철광석과 원료탄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톤당 120달러 수준에서 올해는 10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4분기까지는 90달러 선까지도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철강의 원가 비중에서는 이 원재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 구간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온다면 수익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이 됩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처럼 이 고로 중심의 기업은 원가 절감 효과가 직접적으로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반덤핑 관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격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중국산 후판과 열연 강판에 최대 38%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시장에도 저가 제품이 밀려 들어오는 현상이 줄게 됐습니다. 이 덕분에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같은 국내 철강사들이 제품 가격을 안정세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가격 방어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열연 강판과 후판 가격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로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감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라던가 과잉 생산을 억제하겠다라는 이유로 올해 중국에서는 철강 생산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급량이 완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과잉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 중국 안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국은 줄여주고 국내에서는 반덤핑 관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급 균형이 맞춰지고 가격은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서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문제는 중장기가 되겠습니다. 리스크는 여전하기 때문이겠죠. 일단은 유럽이 이번에 내보이게 된 이 TRQ 제도가 만약에 확정적으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이 무관세 수입 물량이 앞서 살펴봤듯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초과분에는 50% 관세가 붙죠. 사실 이미 국내 철강 산업은 지난 4월에 EU의 세이프가드 조정으로 인해서 선타격을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50% 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계속해서 얹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안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미 관세 부담액이 약 4천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국내에서 수출 데이터까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에서 8월 철강 수출이 15% 정도 감소를 하게 됐는데요. 전년 대비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대미 수출은 더 크게 줄었습니다. 물량과 금액 모두 하락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대미 수출이 이렇게 줄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 미국의 관세를 피해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벽이 높아지게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줄면 가동률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요. 평균 원가는 올라가게 되고 마진이 훼손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선제적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정부는 이제 유럽의 대응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좀 밝혔는데요. 사실 유럽의 새 TRQ 제도가 발표가 되자마자 업계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방안까지도 수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조조정 로드맵이나 저탄소 전환 그리고 수출 규제 대응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정부는 이미 이전에 K스틸법을 한번 내건 바가 있죠. 이 철강 산업을 강화하고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인해서 이 제도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발의한 바가 있었는데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속도가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내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서 국내 철강 3사의 개별 흐름까지도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는 괜찮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포스코홀딩스는 3분기 매출과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이 철강 본업 자체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버텨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인도에는 새 제철소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호주 와일라 제철소를 인수하는 그런 검토 행보를 갖추면서 이렇게 생산 거점을 넓히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행보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변동성을 줄이고 사업 안정성은 높여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숫자를 살펴봤을 때는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판재는 호조지만 철근 쪽은 아직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판재 쪽에서는 개선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업계에서는 일단은 반덩핑과 그리고 내수 방패로 인해서 철강사들이 3분기에는 수익성은 일부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관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 TRQ의 세부안과 그리고 각 3사들이 해외 거점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고부가 제품 전략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좀 큰 틀에서 좀 살펴보자면 이번 히토류 통제와 철강 관세 강화는 결국 하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 공급망이 다시 흔들리면서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철강이 이 자유무역의 종착점을 먼저 맞고 있는 거죠. 이 글로벌 관세 전쟁이 2.0으로 이렇게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 철강 산업이 단기 급정지 시나리오는 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길게 봤을 때는 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이 절실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비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통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모건스탠리가 올렸습니다. 지금 11만 전자까지 점 찍었다라는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죠. 히토류 수출 제한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소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1,000원으로 올리면서 이른바 AI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는지 이 시점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이렇게 상향 조정한 이유는 바로 AI와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AI용 반도체 수요 증가가 삼성전자의 체질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향후 2년간 반도체 사이클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근거도 분명했습니다. 요즘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말 글로벌 디램 재고는 평균 3.3주, 즉 23일치 분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상 재고가 6에서 8주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인 건데요.
지금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서버용 D램과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범용 D램 가격은 지난 1월 1.4달러에서 9월에는 6.3달러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6달러 선을 넘은 건 무려 6년 8개월 만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런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빠르게 늘리지 못하는 구조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 중심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역시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이유로는 이 AI용 반도체 수요 증가 그리고 D램과 랜드 플래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내일이 바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입니다. 어떤 숫자가 나올지 계속해서 좀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오펑 호조가 이 3분기 실적에도 바로 반영이 될까요? 네,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번 3분기 삼성전자가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FN 가이드 기준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10조 1천억 원, 지난 분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고요. 작년과 비교해도 큰 폭의 회복입니다. 이번 실적을 이끄는 두 축은 HBM 매출 확대와 D램 가격 상승입니다. 먼저 HBM 부분부터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AMD의 AI 가속기 MI350에 HBM3 12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AMD가 최근 오픈 AI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칩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삼성의 HBM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MD의 신형칩 안에는 삼성의 HBM이 들어가고요. 이 칩들이 오픈 AI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 대량으로 납품되는 구조인 겁니다. 결국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중심이던 공급망에서 AMD와 오픈 AI 라인까지 새롭게 뻗어나가면서 성장축을 하나 더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바로 D램 가격 역전 현상입니다. 보통 신제품인 DDR5가 더 비싸야 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구형인 DDR4가 더 비싸졌습니다. 서버용 고성능 제품 생산에 기업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범용 D램 공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 덕분에 삼성전자는 고부가 제품인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에서도 동시에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AI 특수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삼성의 3분기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실적을 이끄는 두 축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BM 매출 확대뿐만이 아니라 D램 가격 상승까지 이 이슈들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숫자가 과연 찍히게 될지 내일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러한 상승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증권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분위기로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숀 킴 연구원은 4분기에도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르고 이런 강세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의 주요 고객사들의 움직임이 긍정적인데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트럼프의 한마디로 미증시가 와르르 무너지는 흐름이었지만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AMD도 오픈 AI 협력 소식으로 주가가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삼성전자의 HBM 주요 고객사입니다. 삼성은 최근 오픈 AI와도 HBM 공급 협력을 공식화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늘리게 된다면 삼성의 HBM 공급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 폭이 3분기 들어서 크게 줄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에도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슈퍼 사이클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고요. 또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 미중 무역 갈등의 불씨를 더욱더 키우는 좀 아무래도 조치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내놓은 이번 조치 핵심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한마디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꽉 막겠다라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9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름은 역외 히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히토류 금속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걸 섞어 만든 합금이나 산화물까지 모두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히토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해외 생산품까지도 모두 통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히토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전기차와 반도체, 인공지능, 군사용 장비까지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자원 관리라기보다는 무역 전쟁에서 쓸 수 있는 전략 카드로 보는 시각들이 더 많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 직후에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모두 움직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일찍 급등하는 양상이었었는데 이 배경들 좀 구체적으로 주목을 해볼까요? 네, 일단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중국의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10일에는요. 국내 히토류 대체 소재주들이 줄줄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유니온 머티리얼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모회사인 유니온도 15% 넘게 올랐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페라이트 마그넷, 즉 히토류 대신 쓸 수 있는 자석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소재가 자동차 전장 부품이나 가전 모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막으면 대체 수요가 몰린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고요. 이런 기대감은 다른 종목으로도 확산이 됐습니다. 노바텍과 동국 RNS, 티플렉스 같은 소재 기업들도 5에서 8%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테마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산업 구조가 바뀌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신중한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긴장 자체는 좀 커진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히토류 공급망 이슈가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끄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히토류 대체 소재라든지 공급망에 대한 리쇼어링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번 조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맞대응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국의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초반에는 완전히 강대강 대치였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들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보복 관세 카드로 맞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30%에 더해서 총 13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국 수출도 막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첨단 기술 전반을 겨냥한 통제인 셈인 거고요. 시장의 반응은 바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에서 3%대 급락을 했고 비트코인도 이틀 만에 8% 넘게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가 그만큼 흔들린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중국도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10일 중국 상무부가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단호히 보복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국은 이제 좀 11월 1일을 기점으로 각자 관세와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다만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기 원한다는 건데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압박 속에서도 협상 여지를 남겨둔 밀당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31일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게 될지 아니면은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4월에 치킨 게임이 좀 생각이 나는 상황인데요. 오늘 블랙 먼데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미국 FDA로부터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아이덴 젤트 품목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하게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허가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승인은 셀트리온이 미국 안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덴 젤트는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안과 치료제 아일리아의 복제약입니다. 셀트리온은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이 약의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가 효과와 안정성이 오리지널과 같다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이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인성 황반변성, 망막 정맥 폐쇄,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 미국 내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한 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오리지널 아일리아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13조 원, 그중에서도 미국에서만 8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인은 단순한 제품 허가를 넘어서서 국내 제약사가 북미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한 첫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셀트리온 유럽에 이어서 이제는 미국 시장까지 첫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시장 경쟁은 지금 어떻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네, 지금은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삼천당 제약 이렇게 세 회사가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3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오퓨비즈로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나 대체 조제 승인을 받으면서 약국에서도 오리지널 대신해서 바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꼽혔고요. 이번에 셀트리온이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모두 허가를 받게 되면서 두 번째로 양대 시장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파트너사를 통한 간접 진출이었다면 셀트리온은 직판 체제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주사기 일체형인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을 앞세워서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입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3사 모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셀트리온 전략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트너사가 아니라 직판 체제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파트너 없이 직접 판매를 고수한다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과제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은 기존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직판 체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영업까지 이렇게 한 회사가 맡기 때문에요. 가격이나 공급 조절이 빠르고 또 유연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이나 즉 마진율 경쟁에서 유리할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한데요. 먼저 오리지널 개발사인 리제네론과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출시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미국 내에서 보험사나 병원 공급망과의 계약이 본격화돼야지만 실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업계에서는 앞으로 2, 3년 안에는 안과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안정적인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지금 미국의 FDA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이 두 개의 나라 시장에서 지금 발판을 마련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안과 치료제 경쟁에서 새로운 축으로 좀 부상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남은 과제들 얼마나 잘 풀어나갈지가 앞으로 경쟁에서의 또 핵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 좀 낙폭을 그렸죠.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들 계속해서 팔로우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